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수요일에는 정치권을 향한 촌철살인,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6선 추미애 의원과 5선 나경원 의원 간 대결로 관심을 모은 법사위는 첫 회의부터 파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른바 추나대전으로 불리는 법사위 갈등에 대해 짚어보고요.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새 지도부가 구성된 국민의힘은 9월 국회와 특검 수사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더 강한 야당을 표방한 장동혁 지도부의 과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9월 개원 소식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크게 주목받았던 곳은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6선의 추미애, 5선의 나경원, 두 의원 선수만 합해도 11선인데요. 이 국민의힘 의원들 이 간사 선임 문제로 날쌘 신경전을 벌이다 퇴장을 하면서 이 회의는 파행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저희 국민의힘 연찬회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앞으로 법사위 간사를 5선의 나경원 의원이 맡기로 했다라면서 의원들이 박수로 환영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법사위의 간사로 5선의 나경원 의원이 가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일이죠. 보통 재선 정도가 간사를 맡는데 6선의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이번에 법사위원장으로 오면서 이춘석 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추나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간사가 되었다라고 저희 연찬회에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절차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법사위 내에서 간사 선임의 안이라는 것을 상정을 하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법사위가 열렸는데 이 간사 선임의 안이 처음엔 있다가 빠진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나경원 의원과 다른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퇴장을 하면서 파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됐는데 글쎄요, 이게 불필요한 부분에서 이런 잡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간사 선임이라는 것은 저희 당에서도 나경원 의원이 간사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얘기했던 게 그동안의 국회 관행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각 당에서 간사를 자체적으로 선임을 했고 그것을 법사위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저 이제 형식적으로 좀 통과를 시켜줬던 것인데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에서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필요한 알력 다툼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 보이고 협치는 또 요원해 보인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간사가 된 건 아니죠? 그렇죠. 아직까지. 네. 장 변호사님, 민주당에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반대 이유는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나경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때 그
국회 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선고가 좀 코앞에 목전에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국회 법사위는 법원 그리고 검찰 등 이런 수사기관과 각급 법원을 다 피감 기관으로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이해 충돌의 소지가 없는 것인지 이제 나경원 의원이 항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소돼서 재판받는 여러 의원들이 있고 그래도 주요 뭐 당직이나 요직에 가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한동훈 당시 이제 그 당권 경쟁 주자였었죠. 그때 폭로가 되기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적임자라고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이유로 비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민주당의 나경원 의원의 이 간사 선임 반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뭐 당분간 아마 파행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당연히 본질적인 쟁점이거나 다퉈야 될 핵심적인 주제가 아닌데 이게 이제 초점이 돼버린 상황이 됐고 그거는 지금 여야 특히 여권의 여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아마 하고 싶은 일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안정감이 주는 데서 출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예. 야당의 경우에는 사실 대응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 또 뭐 한다 한들 어쨌든 수적으로 절대 열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또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고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국회가 관례를 쌓아가면서 제도가 되고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국회의 권위를 바탕을 이루는 것이어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그 많이 흐트러져 버렸죠. 지금 이게 그 2016년 또 2020년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의 그 상임위원장 독식 등과 마찬가지로 이러면서 이제 이 국회가 가진 권위의 상당 부분 이게 좀 위협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예. 최 교수님 간사 선임 파행을 맞은 법제사법위원회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차피 예상됐던 겁니다.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고 이른바 뭐 추나대전이란 말이 일찍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나대전 그러니까 추미애 상임위원장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2019년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말 전사였어요. 네. 정말 우파의 전사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추나대전이라고 언론에서 이름을 붙일 정도로 좌우의 전사들이에요. 당연히 예상됐던 바고 예. 뭐 저기 나경원 의원의 뭐 아까 지금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러면 없었다 하더라도 반대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거는 그래서 양당에 다 뭐 이유는 있다 하더라도 간사 선임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법사위가 지금 뭐 아주 여러 그 지금 법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혁 예. 법안들 모든 게 법사위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경원 뭐 사실상 간사나 마찬가지 간사 선임 되겠죠. 그리고 네. 이제 저기 추 상임위원장도 어쨌든 간에 자신의 최고 화력을 집중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현상으로 표출된 것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추나 대전입니다. 말 그대로. 박 교수님, 근데 이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또 논란에 더했습니다. 초선은 가만 앉아 있어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을 겨냥했다. 이런 또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초선 의원들이 강력하게 또 반발하는 상황인데 윤리위도 제소했죠. 아마. 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대단히 부적절하죠. 아마 요것만 딱 띄어서 보면은 그 맥락 자체로든 그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그 다선 의원으로서의 그 위신과 권위를 그 어떻게 보면 또 훼손한 셈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예. 뭐 당연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국회의원들끼리의 어떻게 보면 이 선수 기준에 대한 그들만의 어떤 그 기준이 있어 보여요. 그런 면에서 이게 다선이라고 해서 존경받고 권위를 인정받는 요소는 선수에 비례하는 게 아닌데
그 역할과 어떻게 보면은 기여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그 나경원 의원이나 국힘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려 했던 게 아니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독주와 그 입법 관련한 그 어떻게 보면 독주를 좀 그 부각시키려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이게 초점이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초선 무시 발언으로 이게 이어져 버리면서 네. 오히려 이게 그 역풍이 부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나경원 의원이든 국민의힘이든 이게 빨리 정리하고 이게 초점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됩니다. 제가 느끼는 게 아주 심각하게 전 느끼는 게 의원들의 어떤 그 권위주의가 있는 그대로 표출된 거예요. 박은정 의원의 발언이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반말을 들을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일상적인 뭐 여야의 한 그런 대립 같은 건데 그 표정을 보니까 TV로 그 나경원 의원의 표정이 정말로 무시하는 게 보여요. 니까짓 게 뭔데 초선 나부랭이가 제가 느낀 겁니다만 감히 다선인 나에게 이런 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 어떤 상대를 제압하려 하지 않고 예. 자신의 어떤 다선 가지고 하는 전형적인 권위주의예요.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팽배하고 있는 걸 그대로 보여준 명징하게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장면이라서 이건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 무게에 상당히 저는 훼손이 갈 수밖에 없는 이게 권위라는 게 이런 걸로 인정받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네. 남에게 반말하고 이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말한 거거든요. 저는 이건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전희 대변인 그런데 이렇게 추나 대전이 벌어지면 네. 국민은 국회의 대표 기관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두 인물 간의 갈등 때문에 정작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법안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될까요? 그냥 추나 전쟁에 다 묻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추미애 나경원이 두 명의 인물이 법사위 간사와 위원장으로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법사위가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는 민주당이 검찰 해체와 관련한 법안들 여러 가지로 마지막으로 법안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전 회기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국민의힘 쪽에서 필리버스터 이런 것들을 하면 과거에는 여당 측에서 조금 시간을 넉넉히 줬었는데 네. 이제는 뭐 24시간 한 30분 정도 지나면 바로 표결로 중단을 시키고 또 법안 하나 통과시키고 상정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 이제는 저희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보도도 거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간사 카드는 저희로서는 부득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사가 됐다는 이 기사 자체로도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고 어쨌든 보수 쪽의 큰 스피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초선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저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결국엔 믿을 수 있는 건 국민밖에 없는 거예요. 숫자로는 저희가 대결할 수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그 법안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당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설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강전희 대변인은 좀 희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윤 갈등이 크게 주목받았고요. 이번에는 추나 전쟁, 추나 대전. 근데 이렇게 흘러서는 안 될 텐데요. 이제 법사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검찰 해체, 뭐 지금 여러 가지 공수처 아니고 중수청 설치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아예 막혀 있어요. 이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간에 어떠한 접점도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저기 나경원 의원이 간사가 될 텐데 간사 사실 말이 간사지 위원장급 간사예요. 원내대표도 했고 뭐 사실 대표급인데 근데 이 추미애 의원도 마찬가지긴 해요. 장관도 지냈던 분이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게 맞붙는 게 자신의 어떤 정치적 무게를 걸고 싸우는 것 같아요. 이건 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지금 추나 두 여성 중진 정치인들에게 휘둘리는 이러한 경향성을 발견 안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극우적인 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제가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2019년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때 그 모습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당시 황교안 체제였는데 그때부터 약간의 극우라는 게 발동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단초가 꽤 오래된 일입니다. 벌써 6년 전 얘기인데. 근데 그게 점점 이제 이게 상징화되고 형성화되면서 추미애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추미애 의원도 2019년도 때부터 얼마나 이쪽을 대표했습니까? 조국 수호와 관련해 가지고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생시킨 게 역설적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이었다. 이런 말도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법사위에서 이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른 저기 의원들이나 원내 지도부에서 이걸 좀 균형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추미애나 나경원 이 두 분이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무게감, 정치적 위상, 정치적인 앞으로의 행보 이것 가지고 자꾸만 연결시키면 안 되겠다. 뭐 당위적인 비판이긴 합니다만 정말 이건 우리 여야 지도부가 이건 좀 말릴 필요가 있다고 최 생각합니다. 교수님 추나 대전 그러니까 누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승자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둘 다 패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나 대전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양비론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쪽에 누가 더 옳다라고 그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프레임이 짜여지는 거예요. 이건 두 사람이 어느 한쪽 먼저 지는 쪽이 이기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끝까지 자기의 몫을 내는 쪽이 좀 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누가 승리하는가는 이 두 분 중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나가시는 분이 있었을 때 네. 그때 국민들의 표심으로서 누가 승자인지 패자인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 두 분이 이렇게 강성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년 지방선거 광역지자체장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자기 정치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법사위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CCTV 공개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의 알 권리, 법치주의 수호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민주당이 이를 거둬들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장 변호사님.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뭐 일관되게 뭐 당론이나 이렇게 입장이 나왔던 것은 아니고 다만 이 부분이 워낙에 그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왜냐하면 이 영장이 집행이 돼야 그게 공권력이 제대로 서는 건데 왜 이런 이 판례도 있고 다 선행 예들이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예외가 되는지 이건 CCTV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일각의 여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다만 이제 법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보면 이게 식별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얼굴, 그러니까 주민번호나 지문 이렇게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아주 전형적인데 얼굴 이런 부분도 사실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해서 그냥 노출을 제3자한테 임의로 좀 하기에는 법적 허들을 좀 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을 좀 검토 끝에 그냥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검토하는 선으로 마무리 지은 게 아닌가. 또 이걸 공개했을 때 우리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신에서도 보고 외국에서도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국격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은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전직 대통령의 이 구인되는 과정에서의 장면을 CCTV로 녹화된 내용들이 공개 여부가 정치권에서 저울질되는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것을 국격으로 설명을 하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고 설명을 하든 뭐 갖다 붙일 설명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이제 정치적인 측면을 돌이켜 보면 정치적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더 이상 끌고 가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그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그런 정치적 판단의 그 기능이 아직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을 결국은 그 대단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이제 보여지게끔 만드는 거에 대한 충분한 정치적 효과와 홍보 효과를 이미 거둔 셈이고 여기서 더 나가면 오히려 안 하는 일만 못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뭐 결과적으로는 적절한 판단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네. 강전희 대변인께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 19초 정도의 분량인가요? 네. 이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찍은 듯한 그런 동영상은 상당히 지금 외부로 나가서 이 공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이것은 뭐 교도관 측에서 촬영을 했는지 혹은 국회의원 측에서 촬영을 했는지 아직 수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될 부분입니다만 뭐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뭐 형집행법, 정보통신망법 이런 거 위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쨌든 보면 CCTV를 보고 있는 장면을 뒤에서 아마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여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 이것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영상이 유출된 것이 일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들께서 일부 보신 것도 있고 네. 저는 교도관보다는 국회의원 측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도관들은 그 영상을 보려면은 본인이 그 기관에서 있기 때문에 다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국회의원 측에서는 가서 보면서 그것을 누군가가 저는 뭐 보좌진이나 이런 쪽에서 촬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서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록 삼아서 이것을 촬영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현행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좀 일파만파 커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강제 수사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장 변호사님께서는 국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네. 그런 이야기를 할 거면은 영상을 본 다음에 국민들 앞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영상을 보고 나온 국회의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야기까지 하더라. 이 이야기를 언론 앞에서 다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서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신동욱 최고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럴 거면 국민들에게 영상 자체를 보여줘라.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서 보지도 않았잖아요. 열람 자체의 목적도 굉장히 모호한 것이죠. 이것은 특검이 수사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만약에 체포 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같은 거에 혐의가 있다면 수사에서 기소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것을 국회가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인지 목적 자체도 불분명했는데 이게 영상이 유출된 것이 결국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CCTV 공개 여부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과적으로 공개 안 된 건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뭐 어차피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의원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라는 게 되게 그려지잖아요. 그 모습 자체가 1차 집행 저지 때는 어쨌고 2차 때는 어쨌다 이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공개의 어떤 그 효과를 다 얻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더 이상 공개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봤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유출되는 문제 뒤에서 이제 CCTV를 보는 장면 찍은 거 네. 이런 것도 전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의원들에게 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게 타당치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의원들에게만 열람시켰던 거였잖아요. 그게 이제 법사에서 결정돼가지고. 근데 이걸 그 취지에 맞지 않게 그걸 유출시키는 거는 애당초는 공개로 결정을 했든가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취지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누가 촬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좀 그런 부분들은 이 문제의 본질과 좀 비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란 수사도 그렇고 정확하게 정도를 가야 돼요. 진상을 규명하고 내란을 단죄하고 네. 철저하게 단죄해야죠. 수사도 정확하게 하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계속 정치적 논쟁을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계해야 됐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들이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한 건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이 추진하고 있는 더 센 특검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이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더 늘리는 한편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법원이 1심 재판을 이제 중개하도록 하는 내용, 네. 공개한다는 내용인데요. 맞습니다. 특검 수사와 내란 재판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것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민주당이 이제 시험대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대통령하고 당의 관계를 보면 이 보수 진영의 경우에는 대체로 대통령들이 문제였었어요. 근데 이걸 당이 제대로 제어를 하거나 선도하지 못했던데 그 원인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 민주당 계열을 보면 대체로 당이 너무 앞서가서 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정규재 전 주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리스크는 민주당일 거다라는 언급이 이런 데서 연유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더 센 특검법 그다음에 논의하겠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예. 요거에 대한 민주당의 앞으로의 행보가 이 정청래 대표는 아마 자신의 그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게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그 어젠다일 것만은 분명한데 그게 이제 민주당 내 일부 강경론에 의해 주도되는 거는 이해될 수 있지만 이게 과연 국민적인 공감과 동의를 받아낼 수 있겠느냐.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특히 이 더 센 특검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3대 특검의 결과가 이걸 연장해서 더 해야 될 정도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있는지 공감받고 있는지가 이제 관건이 아닐까 생각돼요. 네.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이제 내란 재판 특별부도까지 가게 된다면
민주당이 이제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첫 시험대가 이 더센 특검법인데 이것도 사실 민주당이 결정하기 나름이죠. 예. 뭐 예정대로 9월 안에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늘리고 인력도 늘리고 의무중개도 하고 하는 거는 충분히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특히 이제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렇게 되면 그 앞에까지 이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런 정치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당연한 정치적 선택이 되겠지만 이게 과연 그 의도대로 될지 여부는 이게 특히 이제 더센 특검법 내란 재판 특별부에 대한 국민적인 그 이해와 의견이 아마 곧 아마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도 나올 텐데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박 싶어요. 교수님은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 중 어느 쪽이신지요? 글쎄요, 지금 특별히 연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설명을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분들도 이 내용을 좀 토론을 해보시죠. 이제 특검 연장이 상당히 또 대두되고 있고 또 이 민주당이 고려하고 있는 것은 내란 특별 재판부. 이건 아직까지 안건으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관련해서는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처에서 위헌 소지를 지적을 하고 법조계에서도 사법부 독립성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 물론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먼저 장윤미 변호사부터 하고 강전의 대변인 그리고 최창희 교수님으로 오겠습니다. 자, 특검 연장 그리고 내란 특별 재판부 어떤 의견이신지요? 일단 특검 연장은 기본적으로 형사 수사를 할 때 원칙이 A 수사하다가 B가 되면 인지해서 하는 걸 뭐 별건 수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만 예. 원칙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특검할 때 이름에 김건희 이 세 글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수사하는데 그때 이제 16가지 혐의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뭐 집사 게이트니 뭐니 이런 거는 흔적도 아는 사람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수사를 더 하다 보니까 정말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금두꺼비, 금거북이 뭐 이런 또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특검이 발족했을 때 이것을 딱 12월 됐다고 무자르듯이 잘라서 다른 수사기관에 옮기는 것이 그게 맞느냐라는 좀 의문이 있고 그렇다면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또 효율성 측면에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요. 내란 특별재판부는 그렇습니다. 이제 위헌 소지 언급을 많이 하시는데 위헌이라면 이 해외에서 전범재판 특별재판부 뭐 이제 정치범들에 대해서 했던 이런 것도 다 위헌이라고 해야 되죠. 지금 법원행정처가 위헌이라고 하잖아요. 이를테면 초기 처음에 입법 발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관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는 정치권의 추천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도요. 과거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내부 예. 기조실에서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경험 있는 배석을 두고 사실상 이제 대등재판부로 구성을 해서 전문성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의 보고서까지 이제 거론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그럼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내란 특별재판부도 같은 맥락에서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장문 선생님 한 번씩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별 재판부 등을 민주당에서 거론하는 것은 최근에 내려지는 일련의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타당하지 못하다라는 당의 입장일까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된 부분이 더 이 여론을 끓게 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된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더 근본적으로는 이게 내란범입니다. 이 불법 계엄은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재판처럼 다 전자배당, 각각 배당을 해가지고 한 사건만 개별적으로 알겠습니다. 봐서 이거 전체적인 틀거리에서 예. 한 재판부가 전담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강전희 대변인요. 특검 연장과 내란 특별 재판부요. 연장을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도 기각이 됐고 오늘 아침에도 속보로 떴던 게 김예성 씨,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고 있는 김예성 씨와 관련된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이 되었거든요. 특검 측에서 원래 해야 되는 수사가 아니라 보여주기식으로 지금 무작위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존의 기간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상상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놀라워요. 어쨌든 대한민국이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입법부는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장악을 하고 있고 행정부 수반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은 남아있는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 사법부 내에도 민주당 쪽 사람들, 민주당 쪽에서 임명한 재판부를 따로 만들겠다라는 예.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이 이야기가 더 불이 붙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에 영장실질심사 나갔는데 기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법원에서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되지만 구속의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했어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특별재판부 이야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판부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예. 이걸 한 개의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수많은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중앙지법에도 있고 뭐 수원지법에도 있고 한 재판부에서 5가지 사건을 병합해서 하기도 하고 이럴 때 저희가 특별재판부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자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이게 지금 정치적 상상력의 범위를 전 넘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대한민국 헌법이 가지고 있는 이 선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특검 연장 및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요? 특검 이제 3개 특검이 있는데 이 3개 특검을 똑같이 연장하기보다 일단 김건희 특검을 연장해야 될 것 같아요. 김건희 씨에 대한 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16개였는데 16개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특검의 대상이라든지 기간 연장을 전 동의하는 편이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밝혀졌다고 봅니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재판부 문제는 지금 민주당에서 조금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재판부라는 용어 대신에 내란 전담재판부는 어떠냐 이런 이제 예.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특별재판부가 양쪽에 이제 그 주장을 다 알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내란 전담재판부 쪽으로 이제 방향을 트는 것 같은데 그만큼 특별재판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특별재판부가 민주당의 지도부가 공식 이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의원 입법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별재판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12.12 군사반란 때도 특별재판부는 설치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도 군사반란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재판이 있던 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내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판부가 수 없다라는 주장도 당위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한 것도 지금 재판부거든요. 지기현 판사의 지난번에 결정이라든지 윤 전 대통령 석방한 것,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어떻게 한 전 총리 영장을 기각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특별재판부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는 전략적으로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특별재판부를 추진하면 이 프레임이 바뀌어요. 예. 내란에 대한 분명한 단죄가 중요한 건데 특별재판부이 아니냐로 간다고요. 프레임이. 그럼 완전히 이제 민주당의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재 주장에 명분을 줄 수 있다고요. 적어도 이건 전략적으로 전 굳이 추진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해서 차라리 국민의 동의를 얻어나가는 이런 게 낫지 않을까. 네.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장 생각이 교수님 혹시 추가 의견 있으신지요? 일단 그 논의조차 못하는 위헌성이라는 그 고리를 거는 그 정치적 슬로건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뭐가 위헌이라는지를 말해야 되는데 뭐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이걸 특별로 할지 전담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도 논의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가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립니다. 상당히 이 내용이 뜨겁습니다. 검찰청이 이 공소청과 중수청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로 이제 조직 개편이 되는 것인데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관심이 가는 내용은 바로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행안부로 가느냐, 그리고 또 아니면은 법무부에 그대로 존치가 되느냐. 장 변호사님 어떤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 그냥 두는 것을 이제 좀 선호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류로 지금 이제 뭐 지지층이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행안부로 옮기자는 게 민주당의 좀 많은 의원분들의 입장이 좀 모이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안부로 가게 되면 경찰이 지금 행안부의 통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제 기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다 행안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수사라는 파트가 일관성 있게 다 행안부에서 관리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또 비대해진다는 또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법무부와 더 어쨌든 조율해 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 검찰이란 조직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실시비비 논란이 있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제 입장이 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검찰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정부의 논의를 거쳐서 행안부로 결정되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또 이견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또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중수청이 가야 된다면 어디로 가는 것이 행안부로 가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법무부에 그대로 남는 것이 맞을지 어떤 의견이신지요? 양쪽에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건 일단 검찰의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어느 한 기관의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기본 문제 인식 아니겠어요? 만약에 중대본부수사청이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면 아까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행안부에 집중될 수가 있다고요. 물론 이제 일관성이다, 뭐 효율성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말이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뭐 각 부처끼리 얼마나 협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관성이라는 측면보다는 좀 견제하고 수사기관끼리. 근데 중수청이라는 게 사실 검사들이 하는 거예요. 경찰이 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이 그대로 옮겨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행안부로 가가지고 경찰하고 같이 완전히 권력이 행안부에 집중된다. 행안부가 과거에 내무부거든요. 예. 내무부가 가장 센 부처가 내무부였어요. 내무장관이 얼마 셌습니까? 시장 다 임명하고 도지사 다 임명하고 이게 내무장관이었거든요. 지금 그다음에 행자부, 행안부까지 왔는데 여전히 그 내무부가 센 건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수청 둔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무부 쪽이 맞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여권 내에서 이게 일치된 목소리 좀 나와야 돼요. 처음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게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데 이게 이제 여권 내에 이제 파워 게임을 비친다든가 박지원 의원은 행안부를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정성호 법무장관은 자신이 법무장관이니까 법무에 둔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나름대로 여권 내에서의 상당한 조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보이스로 나와야죠. 약간 이견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균형을 비치면 안 된다. 그 말씀. 그게 쉽지 않아서 이제 문제일 텐데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답답한 거예요. 이 대통령도 좀 다변이랄까 좀 달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사안마다 하고 싶은 말씀이랄까 의견이 다 있을 터인데 예. 이걸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안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주재하는 회의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의견을 또 거둬들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아 그런가요? 네. 그 부담이 되겠죠. 그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보면 결국은 이 견제와 균형의 이 권력 집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부분하고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지금 여권 내에서 의견이 달리 나오는 이유는 이게 그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검찰과의 좀 네. 은원 관계가 있는 분들이 존재하잖아요. 어찌되었든 경중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는 의견 차이인 것 같은데 결국은 법무장관이든 총리든 뭐 행안부 장관이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가닥을 잡아내야 될 텐데 이 부분도 결국 민주당이 결정하기 나름일 텐데 이게 민주당 내에 그 최 교수님 말씀대로 단일 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예.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강진애 대변인 질문 드리기 전에 이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여권 내부라기보다는 이제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과 여권 내에 민주당과의 의견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자, 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논의를 위한 정책의원총회를 진행한 결과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법무부는 없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임은정 검사장입니다. 서울동부지검장인데 법무부 산하죠. 장 변호사님 법무부 산하죠. 예. 근데 이 법무부 산하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개혁 오적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강선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검찰개혁 오적에 대해서 지명한 거는 매우 부적절하죠. 아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검사장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지명한 사람이 봉욱 민정수석이라든지 현 뭐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5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본인의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임명이 됐을 때에도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 봉욱 민정수석은 과거에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임은정 검사장은 결국에는 저는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갑자기 오적이라면서 이름을 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지금 직을 가지고 있는 동부지검장으로서도 맞지 않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여권 내에서도 너무 과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도 스스로 평검사였을 때부터 뭐 저는 인플루언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SNS라든지 여러 가지로 본인의 의사 표시를 강하게 하면서 특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뭐 검찰총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깜짝 동부지검장까지 발탁이 됐던 것이 과거의 본인들의 발언이었던 것인데 그게 근거가 되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럴 때는 좀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것들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이제 여권 내에 이것을 놓고서 이제 권력 다툼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민주당에서 오늘 의원총회 결과 대다수가 중소청을 행정안전부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밀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아요. 단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당의 목소리가 굉장히 셉니다. 지금 이제 뭐 명청 관계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사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맞지 않죠. 임기 초기인데 지금 게다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태고 그만큼 당정 관계라는 게 과거는 이제 정당이 집권 여당이 룰링 파티가 지나치게 종속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 수평적 당정 관계라는 건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어느 한쪽에 그 여권의 집권 세력을 이루는 양대 축들이거든요. 당과 이 정부는. 근데 너무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예. 이게 행안부로 두는 게 압도적이라는 것도 좀 이해가 좀 안 가요. 이게 행안부나 법무부나 다 양쪽에 장단점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의견이 비슷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당에서 완전히 행안부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정성호 법무장관이 최근에 어쨌든 뭐 현재 당이 밀어붙이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뭐 속도 조절론까지 얘기는 안 된다 하더라도 좀 약간 경계를 표시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경계인 것 같아서 조금 그러면 있었는데 이게 자꾸 국민들은 그렇게 비치면 이건 개혁에서 전 걸림돌이라고 봐요. 그래서 빨리 여권 내에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전 좀 아쉬운 게 대통령실에서 그 대통령께서 주재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취재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거둬들인 건 좀 아쉬워요. 대통령은 주재하고 이재명 대통령 워낙 이 토론도 잘하고 또 본인이 법률가고 그걸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게 좀 무산된 건 좀 아쉽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주재 토론은 안 한다라고 그렇게 거둬들였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여의도 정가를 향한 촌철살인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장윤미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그 국민의힘 지난주에 있었던 연찬회에 참석하셨는지요? 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무슨 참석을 하셨으면 현장의 상황을 좀 정확하게 또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도 관련해서 전달된 내용 같은데 연찬회에 참석해서 썬소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지층을 배반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어떤 강연을 하셨는지요? 그 두 가지 포인트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작은 공동체든 뭐 정당이든 국가든 마찬가지인데 어떤 공동체의 리더로서의 역할에 그 정확히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지점이었고요. 장동혁 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의 레토릭하고 또 대표가 된 이후의 역할은 다르다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의 합의를 이어갔잖아요. 그거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지층에서 가장 그 반대했던 일이었을 텐데 본인도 반대했던 일이고. 근데 하여튼간에 그 자신의 지지층을 결국 배반하는 그죠? 그런 면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의미였던 거고. 또 하나는 그 자신의 이해관계하고 우리의 이해관계 여기 우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세력이나 진영도 될 수 있을 거고 하나는 더 크면 대한민국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일직선상에 놓여서 같은 방향으로 놓이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 두 개나 또는 세 개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인간적인 결정들은 우리보다는 자신을 우선하는 선택이겠죠. 그게 인간적이라고 이해합니다. 다만 이 당이나 그 정치인들은 공적인 일을 하는 곳이니까 그래도 적어도 공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이 우선적이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가 대표되는 과정에서의 문제나 또는 그런 과정과 그다음에 그 이후의 부분은 왜냐하면 리더로서의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권력이 되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하나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권력이 되는 의미에서 이제 그 배신의 정치, 배반의 정치라는 용어를 썼던 건데 제가 처음 쓴 것도 아니고 그 대목만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좀 초점이 많이 흐려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교수님, 자 연찬회에서 박명호 교수께서는 선수를 했지만 정작 이제 최고위원의 목소리 또 전한길 씨의 목소리는 그렇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석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동혁 대표는 조금 달라진 모습 같지 않느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만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은 여전히 강성이거든요. 김민수 최고 그다음에 신동욱 최고. 네. 신동욱 의원이 이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대단히 강성해요. 전형적인 극우다. 요즘 극우라는 얘기하면 이게 무슨 극우입니까라고 얘기하는 이런 걸 극우라고 그래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겁니다만 자꾸 이제 유럽의 극우를 연상하는데 대한민국의 극우는 철학도 지향도 없습니다. 유럽의 극우는 나름의 지향이 있어요. 소수민족을 배제한다든지 이민자에 대한 배척 또 좀 심하게 말하면 배타적인 국수주의 같은 거 폐쇄적 민족주의 우리가 최고다라는 거 살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우린 그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극우는 반공주의에 기반하고 있고 냉전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토양을 두고 있는 급격히 부정선거론을 옹호하고 여전히 계엄을 계몽이라고 그러고 그게 극우예요. 그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이념지형과 다른 거예요. 유럽의 이념지형이. 그런 걸 극우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고 그 전형이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예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 우리 앵커 말씀처럼 조금 대표로서 경선 때 그 정치적 레토릭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수위 조절이 보입니다. 이렇게. 근데 한계가 있어 보여요. 이게 김민수 최고의 이 얘기 이건 대단히 부적절해요. 그래서 방송이니까 저도 이제 대단히 자제하는데 이 용어를 어떻게 이런 얘기를 당의 최고라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극우가 위험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저는 극우가 그냥 이러다 말 줄 알았어요. 이러다 말지 않을 것 같아요. 대단히 위험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아무리 자신의 정치를 하는지 뭐 진짜 철학이 이런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이런 분이 제1야당의 그 수석 최고위원이 됐는지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 그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강찬 대변인 이 장동혁 대표가 그다지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선을 긋지는 또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더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뭐 약속 대련입니까? 아니면은 국합 배드캅 전략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김민수 최고가 이렇게 강성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장도연 대표 입장에서도 좀 예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본인이 어쨌든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장도연 후보 스스로도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이 다 당선이 되고 나니까 서 있는 자리가 좀 다른 거예요. 당대표는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네.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였을 때와 대통령이 되었을 때 태도가 좀 다른 것이 있죠. 보수 쪽 국민들도 아우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도연 대표도 본인을 찍어주지 않은 당원들 그리고 중도 보수 그리고 또 국민들도 아울러야 되는 것이 공당의 대표로서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최고위원에게는 그 정도의 책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김민수 최고는 원외의 인사예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최고위원을 하면서 가장 인지도를 많이 올려서 다음번 이제 총선에서 원내로 진입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략으로서 본인의 이러한 발언들을 더 강성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저희가 당론으로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판결, 탄핵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사과하는 메시지가 수차례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론으로 결정한 것을 김민수 최고가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일단 지금 장도연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본 뒤에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목소리의 하나로서 받아들일 것인가 혹은 당론에 배치된다라고 판단할 것인가 이것은 지도부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유빈 변호사 보시기에는 장동혁 대표 상당히 전당대회 당시에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괄괄한 모습 또 강성인 모습 또 전환기를 공천하고 한동훈 공천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대체로 이제 또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는 모습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양면이 공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이제 국회 입성한 지 만 3년이 채 되지 않은 사실상 1.5선이고 본인의 새가 없는데 김문수 후보도 만만치 않은 강성이에요. 계엄을 해서 사람이 죽기를 했냐 다쳤기를 했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동혁 이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압도하는 강성으로 본인이 지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일단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려면 국민 눈높이에도 성큼성큼 다가가야 되는데 그 정치적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겁니다. 본인의 지지세가 약한 상황에서 이렇게 강성 목소리로 선택을 받았는데 거기서 또다시 완전히 표변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그러려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간다는 미음의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까지 않고 조금 뭐 사무총장 인선, 정책위자 인선으로 약간의 어떤 분위기 쇄신을 모색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리고 예. 김민수 최고도요.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1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들한테는 훨씬 소구력이 있는 정치인이라는 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그리고 국민 눈높이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의 대목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변한다는 모습을 보이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 간다는 미엄자도 꺼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박 교수님, 김문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을 재신청했다고 하는데 자 장동혁 대표가 중요합니다.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 본인의 선택인데 당장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김민수 최고야 그 말밖에는 할 수 없는 위치와 뭐 환경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런 거 하라고 본인이 아마 생각할 건데 이제 문제는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 대표는 아마 김민수 최고와 동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본인이 일단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을 한 셈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압박을 좀 받겠지만 지금 당장 어떤 그 행동을 취하기에는 당내외 상황이나 흐름이 썩 좋은 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러 갈까요? 아니면은 장 변호사님 말씀대로 면회의 미엄자도 안 꺼낼까요? 안 갈 겁니다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그 정도 사리 분노이 있을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무총장 임명이라든지 정책은 특히 정책의장 김도읍 의원 임명한 거 이런 걸로 볼 때는 바뀌겠다는 의지는 있어요. 근데 당내 지형이 만만치가 않다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애매한 스탠스예요. 김민수 최고에 대해서 뭐 쓴소리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면회를 가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를 간다면 뭐 미음자 꺼내는 건 좋은데 예. 미음자 꺼내고 정말 간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볼 때 대표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라는 게 있잖아요. 지방선거가 있는데 우리 영남에 기반한 대다수의 의원들을 의식할 수 있지만 본인이 또 충청도예요. 지역구도. 근데 면회를 간다라는 게 과연 중도적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생각 안 할 수 없죠. 지금 그 대표가 된 다음에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상당히 여기다 지금까지 너무 강성으로 왔던 거 그런 거에 대한 성찰이 약간 있어 보여요. 단지 이게 대단히 제한적이긴 해요.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저는 안 갈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솔직히 예측이 틀려도 할 수 없고요. 강재 대표님께 요거 좀 여쭤볼게요. 요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예. 장동혁 대표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면회를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추경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청에 있는 원내대표실까지 압수수색하겠다고 해서 저희 당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경호 의원에 대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저희에게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처리에 저는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압수수색이 되고 그 이후에 아마도 한 차례 정도 피의자로 소환을 한 다음에 바로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되어 있고 뭐 한덕수 총리처럼 방조가 아닙니다. 얼만큼 특검에서 증거를 수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지금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저희 당이 가담을 했다는 게 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로 위헌정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이때 당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장동혁 대표 역시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고려를 할 거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을 저는 면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전의 대변인이 그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이 이야기로 가보죠. 장 변호사님, 네. 이 내란 특검이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네. 혐의 수사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특검은 계엄 논의가 2023년 3월에 시작된 점을 들어서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계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약간 잊혀져서 그런데 막 예. 그 탄핵 심판을 했을 때 여러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잖아요. 그때 알려졌던 증언 내용 중에 하나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일 때 2024년도 3월에 이른바 안가에서 회의를 하는데 당시 참석자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그리고 뭐 여인영 사령관 등등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용어가 비상대권, 비상조치 이야기를 했었다는 잠깐만요. 거예요. 정정을 하면 2024년 3월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이 2024년 12월에 있었으니까 거의 연초부터 준비가 있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금 특검이 브리핑에서 환기를 시키면서 왜냐하면 그 계엄을 대단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법리적으로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유일하게 군의 통할 아래 둘 수 없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거든요. 그럼 국회의 몫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또 헌법기관이기도 해요.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알았을 것이라고 특검이 이야기했을 때는 단순히 이런 연결고리 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계엄 당일의 행적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자, 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건도 있고 지금 당에 대한 압수수색 이제 시도도 있고요. 특검에서 지금 이제 의원들끼리 모여서 국민의힘에서는 압수수색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건뿐만이 아닙니다. 추나 대전도 있고 또 이 정부와 여당의 검찰 이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분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가 강성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거든요, 박 교수님. 글쎄요, 쉽지 않은 선택의 환경에 자꾸 놓이게 되는 거죠. 아마 장 대표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아마 다방면에서 지금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그 내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라든가 조지현 의원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압박과 수사는 예. 아마 당의 존폐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고 또 상당히 정책 폭발력을 갖고 있어요. 이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내란 특별 재판부 뭐 전담
재판부 또는 더 센 특검법 등과 관련해서 아마 이게 넘어갈 수 있는 선이냐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냐에 대한 아마 그 기로에 지금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보면 아마 장 대표도 그 나름대로 이런 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결국 장 대표가 정해야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대응하는데도 우선순위에 따른 대응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장동혁 대표가 면회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면 여야 대치 국면이거든요. 네. 김민수 최고위원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 석방하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장애투쟁을 해야 된다는 또 발언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완전히 또 순화대전으로 대치 국면이고 장동혁 대표가 강성이 아닌 다른 대안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 어떨까요? 장동혁 대표는 강성으로 하기도 어렵고 네. 그렇다고 완전히 중도로 하기도 어려워요. 그 당내 지형이 그렇고. 근데 이럴 때는 장동혁 대표는 장애로 하면 안 됩니다. 장애로 갈 명분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9월 3일 행적은 제가 쭉 이해가 너무 안 가요. 홍초로 당시 수석하고 통화하고 의총장을 3번인가 옮겨요. 국회로 갔다가 저기 당사로 가다 또 국회로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또 1분인가 하고 이럴 때 대단히 구속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 영장 청구는 안 해서 제가 이런 얘기 같긴 합니다만 예. 이 상태에서 장애투쟁을 하는 무슨 명목으로 장애투쟁을 하죠? 그 김민수 최고는 지금 장애투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장애투쟁에 대해서 선을 좀 긋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장애투쟁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김민수 최고가 제가 알기로는 지역과 분당 을인데 장애투쟁을 하고 강승원은 뭘 얻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 사람의 일이니까 제가 알 바 없고 아무튼 장애투쟁으로 가서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 선택을 해야 돼요. 예. 정말 자기가 정치인으로 남으려면은 정말로 정말 이 역사를 보고 가야지. 지금 이거 양단의 이 갈림길에서 강성 눈치도 봐야 되고 중도 눈치도 봐야 되고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무엇이 옳은가를 보고 가야 되는데 과연 장동혁 대표의 철학이 그 정도가 되는지 그건 제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네. 자, 조국 전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광복절 사면 이후에 조국 전 대표 강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발언 관련해서 좀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 박 교수님 2030 청년 극우화 발언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입니다. 이 극우 세력과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또 모양새이기도 한데 사실 MZ 세대를 정치에서 건드리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이 발언을 한 배경 뭘까요? 글쎄요,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혁신정책연구원장께서 아마 스스로의 역할에 지금 한계를 느껴온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 조국 전 대표의 역할은 지난 총선으로 이미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윤석열 탄핵으로 완결된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없애는 게 정치적으로 멸망시키는 게 자신의 정책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조금 이 괴리를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에서 2030 구구화가 이제 논란이 된 것 같고 여기 이제 이준석 대표까지 이제 참전을 한 셈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2030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저작권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일종의 뭐 그 나름대로의 그 영역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대표가 놀란 건지 그 조국 그 혁신원장의 이제 언급에 대해서 반박을 한 셈이 됐는데 2030 세대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다각도로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양쪽 다 특히 이제 조국 전 원장 이 조국 원장께서는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나름의 그런 측면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세대 전체를 아울러서 따라서 이게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정책 논란이 이어져서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갑자기 2030 극우 이야기가 이제 부각이 되는 건데 강전희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도 조국 전 대표와의 이 설전에 가세가 됐습니다. 2030 극우화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준석 대표는 그 행태야말로 극우적이다. 이렇게 또 직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이준석 대표가 나서는 배경은 2030이
자신의 지지층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특검 상황이라든지 법안과 관련해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조국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에 국민 통합을 하겠다면서 국민 분열의 아이콘이었던 조국 대표를 사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반성하는 메시지를 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사면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공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2030 세대들에 대해서 세대 갈라치기의 말들을 계속 SNS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내가 요즘에 언론에 탈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 이슈에 내가 한번 편승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상황에서 저는 민주당 내에서 본인 스스로 대권 주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속으로 좀 웃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조국 대표가 사면이 돼서 나왔을 때는 민주당 내 지금 딱 보이는 포스트 이재명의 대권 주자가 없잖아요. 조국이 뭐 민주 진보 진영의 좌완 투수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민주당도 먹어버릴 것처럼 이런 형태로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나와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중도 확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조국 혁신당의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쇄빙선 이미지마저도 조국 대표가 나오면서 저는 좀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민주당 내에서 대권 주자가 되겠다는 분들은 아 조국 나와보니까 별거 아니다. 우리 스스로 자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강진호 대변인 생각을 전해주셨는데 장미 변호사 실제 민주당 내에서 조국 전 대표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거나 파괴력이 크진 않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방선거에서는 호남 쪽에 어느 정도 정치적 지분을 키워나가고 있는 현상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호남 쪽에 근거지를 둔 의원분이나 이제 정치인분들은 이 그 전에 지방선거 전에 좀 합당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교통 정리가 좀 수월하게 되니까 그런 여론을 뭐 박지원 의원이 좀 대표적이기도 한데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도 있고요. 이제 합당과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지방선거 전은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지금으로선 제가 느끼기엔 좀 다수인 것 같은데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알 수는 없고 언제가 됐든 이제 조국 혁신당과 같은 길을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합당을 기정사실화로 이제 언급이 많이 되는데 오히려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는 우리가 더 한 발짝 왼쪽에서 더 민주당이 이제 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있으니까 좀 외연을 확대하는데 그리고 그 빈 자리를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또 이렇게 세를 얻는 수단으로 쓰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열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소평가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과소평가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원장은 이준석 대표는 제가 2030 남성 전체를 비난한 것처럼 얘기하고 공격하던데 독해력부터 좀 길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반을 냈습니다. 이렇게 조국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정조준했었는데 이준석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서 또 이준석 대표와 대치 국면으로 또 상황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이 대표의 2030 세대 포획 전략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준석과 조국 제가 이제 명칭 생략하고 존칭 생략 이 사람들이 2조 전쟁인가요? 네, 2조 전쟁인지 뭐 조이 전쟁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정치를 너무 세게 하고 있어요. 이준석 지금 의원은 2030이 자기 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을 극우화라고 공격하는 조국을 공격하면 2030의 지지가 확고해지는 거죠. 정치공학적으로. 그리고 조국 대표 전 대표는 2030이 극우화됐단 말은 맞지 않는다. 보수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극우화됐단 말은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2030이 어차피 자신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게 있으니까 4050은 자신을 지지할 수 있다고 보고 2030과 4050을 좀 간글 벌리려 한다. 저의 분석은 이래요. 4050은 자신의 지지층을 공고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고 이준석은 바로 거기에 또 편승하면서 조국 전 대표를 공격하면서 2030을 자신의 지지층으로 포획하려 하는 아주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KBS 열린 토론 정치적 참견 시점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장유미 변호사 네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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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